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29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두 차례 있었던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의제 정리가 녹록지 않다면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실무선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는데 일주일을 2차 회동까지 거쳐가면서 뭐 의제, 그다음에 뭐 사전 조율을 했는데 뭐 한 걸음도 지금 나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은 지금 뭔가 국정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던졌을 때는 국민들이 이거 뭔가 좀 바뀌나? 이거 국정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영수회담이 이게 또 무슨 말하자면 여론을 좀 의식한 여론 장사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당이 계속해서 이 의제 설정을 못한 상황에서 1차, 2차, 3차에서 결국 영수회담 깨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결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의 좀 지지부진한 이 흐름의 맥을 끊자. 그리고 일단 만나자. 만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나름대로 지금 진전이 조금 있다는 모습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가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두 차례의 실무회동 과정을 보면 민주당에서 여러 의제들을 제안하고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계속 헛바퀴를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받아들이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표도 별로 정책으로 얻을 게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제안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뭐 국가 간의 정상회담도 아니고 의제라는 거를 국내 정치 상황에서 조율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면서까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이냐.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만나서 의제 제한 없이 일단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가져가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를 정해놓고 대략의 합의될 수 있는 결론까지 얻어놓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첫 만남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전략적 오류가 처음에 많이 노정이 됐었다. 이것을 수정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 이재명 대표의 전향적 입장에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바로 실무회동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일정과 차담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뭐 오늘 합의가 됐으니까 월요일이면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오찬이라든지 이런 형식이 아니라 차만 마시고 오신다. 그리고 이제 배석자가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할지가 이제 대충 그려집니다. 일단 민생 관련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민생 지원금 관련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차담하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의제 뭐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많긴 할 텐데 일단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될 의제에 한정해서 아마 성과가 나오는 그런 회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는데 이 일시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이게 회담 방식의 무게감, 그다음에 진정성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조금 나름대로 진전 얘기를 할 수 있는 밀도는 만찬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찬, 점심이 가고 그다음 차담입니다. 예. 사실 봤을 때는 차담이라는 거는 잠깐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할 때도 만찬이라는 거는 이 사람과 진지한 얘기를 오랫동안 해서 뭔가 결론을 내겠다 할 때 만찬이나 그다음에 좀 더 가벼운 얘기는 이제 점심 정도인데 차담은 뭐냐면 상견례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차담을 통해서 그냥 영수회담을 했다 정도. 그리고 나서 이 차담에서 많은 의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상 형식상으로 야당 대표에게 많은 의제를 던질 수 없게끔 하는 어떤 형식을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참 대통령실이 이번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의제를 먼저 민주당이 줬을 때는 이게 보통 우리가 학생들한테 예상 문제 던지잖아요. 예상 문제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답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다. 그랬을 때는 이제는 랜덤으로 나갑니다, 의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던져놓고 던진다는 것은 의제를 1번부터 15번까지 가지고 가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무슨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영수회담이 의제 없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맹탕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죠. 뭐 이견이 있다거나 뭐 서로 간에 뭐 다른 점만 확인했다. 뭐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앞으로도 뭐 좀 필요하다면 수시로 대화하겠다. 이 정도 아마 그런 브리핑이 나올 공산이 커요. 그래서 성과보다는 일단은 두 사람의 만남 부분에 방점을 찍은 이번에 영수회담의 어떤 차담 형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외에 각각 3명씩 배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월요일에 회담이 진행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독대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얻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될 텐데 오늘 브리핑을 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공동 합의문 발표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공동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자꾸 정상회담이란 이게 빗대서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그래서 전 이 광경, 이 말씀 자체가 생경합니다. 뭐 공동 합의문이라니요. 우리 국내 정치에서 그런 것들이 글쎄요, 원내대표끼리 이제 얘기하면서 국회 일정 조율할 때 서로 양쪽이 서로 서명하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네. 있는데 지금 이 만남의 성격을 봐야 되죠.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선생님이고 윤석열 대표가 답을 해야 하는 학생의 상황이어서 뭔가 문제를 내니까 답을 달라 이런 거를 지금 회담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답을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제1당이 다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어떤 야당에 요구할 것도 있고 그런 답을 가져가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뭔가 강요하고 요구하고 답을 얻어내야만 하고 민주당은 묻고 정부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하는 이런 성격의 회담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회담 분위기에 따라서 뭐 독대도 가능하겠죠. 차담이라고는 하지만 두 분만이 은밀하게 또 말씀을 나눌 또 편하게 네. 해야 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자꾸 밀어붙이면 그런 상황이 가능할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답을 하라는 것은 이제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답을 요구하는 거 저는 이제 따지고 보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민심에 대한 질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야당 대표가 그동안 2년 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4월 10일 총선 민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꾸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혹들에 있는 것들, 최수근 상병의 수사 외압이라든지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 그다음 의대 정원 문제. 그다음에 25원 민생개혁 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이제 총선 민심에서 판단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저희는 가지고 가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답을 얘기할 분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의 저는 대상이 아니라 답을 풀어나가야 될 분은 국정의 수반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답을 추궁하지는 않죠. 본인이 막말로 해답을 못 내면 국민들한테 그냥 낙제점을 받는 것이고 이 영수회담에 판을 깔아줬을 때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뭐 판단이나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야당 대표가 자락을 깔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회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뭐 중심 어린 뭐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만남에 의의를 두는 차담 형식의 회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수회담에 한번 삐그러지면 말하자면 전국 자체가 입법부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정례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몇 가지 의제 중에 대통령실이 나름대로 양보할 수 있는 그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준다고 한다면 이게 정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했으니 하나를 주고 두 개를 받아오든지 어떤 이런 형태의 정치가 된다면 정례가 될 수 있겠으나
지금 물어보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많은 문제 중에 일단은 뭐 검토해보겠다, 잘 모르겠다,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입법부의 시간으로 돌아오면 또 강대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일본하고는 셔틀 외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국내 정치도 셔틀 외교까지는 아니라도 셔틀 이제 회담 같은 것들을 상시적으로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안정적이고 안심이 될 것인데 제가 봐서는 차담 형식을 빌렸다는 것서부터 조금은 아쉬움이 커요. 거기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냥 미완의 영수회담으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정례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처음 뵙지도 않았는데 정례화를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고. 다만 이 회담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에서 너무 날석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 회담에 임하는 대통령 그리고 또 배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일단 만나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 거고 또 두 분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도 있고 더 얘기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주변에서 분위기를 잘 좀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만약 이 방송을 보는 대통령이 만약 보신다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언을 한 겁니다. 조언이라고 들리지가 않는데요. 해법을 한두 개만 내놓으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실 수 있다. 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어제 15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두 대표는 앞으로 적극적 소통을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민주당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조국 대표의 요청을 거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어제 만찬은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요청을 해서 성사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뭐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쌓여가니까 그거는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천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만나서 이런 뭐 불필요한 오해들이나 관측에 대해서 우리 불식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회동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따지면 범야권 연석회의 이게 뭐 거의 사실상 범야권 연석회의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2시간 동안 저녁에 허심탄회하게 독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것들은 앞으로도 공동정책, 뭐 공동 어떤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정도까지 나왔으면 그리고 뭐 상시적으로 만나겠다고 했으면 이거는 범야권 연석회의에 준하는 뭐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에 그동안 이제 뭐 불필요한 예측이 있었던 갈등설, 그걸 이제 뭐 다 잠재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회동을 왜 제안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제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왜 회동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유일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인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의석수는 12석밖에 안 되지만은 정당 지지율, 비례대표 투표 이 보면은 거의 비슷했잖아요, 민주당이랑. 그리고 잠재적으로 물론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임박해 있다고 하지만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 자본, 그 상징성을 볼 때 향후에 뭐 대선 관련해서도 충분한 경쟁이 될 상황이고 하니까 어쨌든 협조하는 분위기로 가야 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인식으로 상황을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바로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냐는 어떤 조언 또는 제안 이런 것을 받아들인 형태를 취했겠죠. 결국 조국 대표가 어제 그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으로써 정치권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지금 나이 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윤인 나경원 당선인이 당대표 그리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거 연대를 맺자 이런 내용인데 두 당사자들은 선을 그었지만 그래도 이 나이 연대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뭡니까? 일단 이제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을 만한 분들이잖아요. 원내대표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초선으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이제 21대 당선자들이 뽑을 텐데 그 108명 중에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오신 분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아마 가장 익숙한 의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철규 의원 이름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나경원 대표야 뭐 당에서 가장 유명하신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연대설을 띄우는 뭐 분위기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선거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선거에서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원내대표는 그냥 의원들이 뽑는 거고 당대표는 다르게 지금 당원 100%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연대라는 개념을 이 두 분에 적용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아 보이고 향후에 두 분이 각각 대표와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뭐 협조할 수 있는 사전의 어떤 그 협조 관계를 맺는다 이러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선거와 자꾸 연결을 지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상대당 입장에서 이 나이 연대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그 향후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아마 연결지은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한 대로 좀 무리하지 않냐. 당대표 선거의 방식과 원내대표 선거의 방식은 아예 다르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는 반장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원내에서 투표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지난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사무총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다 지기도 전에 인재영 위원장이 됐고 공관위에서 공천을 또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는데 또 원내대표를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뭐지? 아직도 국민의힘의 영향력이 용산에 있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 지금 그냥 웃음으로 넘기는 것들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좌표가 용산의 지배력에서 벗어났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산이 국민의힘을 아직까지도 어떤 개입하면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느냐. 그 진단이 나경원 지금 당선인한테는 지금 애매하다. 라는 차원에서 그냥 웃어서 넘기고 상황을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나온다? 책임을 질 사람이 또 나와? 그러면 이게 용산에서의 어떤 오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신호로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전에 한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당대표 나섰다가 이제 김기현 대표를 시키려고 나경원 당시 후보를 무릎을 꿇쳤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굴욕적인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이 연대에 대해서 뭐 이제 물론 호사가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국민의힘의 현재의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오는 어떤 해프닝성 어떤 판단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여야 모두 다음 달 3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계속해서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개파 서액이 다소 옅은 것으로 평가되는 김도읍 의원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 대 김도읍 의원 간의 대결이 된다면 이게 약간의 개파 대결 양상을 띠는 것도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희 당은 솔직히 개파가 없어요. 뭐 친윤 비윤 얘기하는데요. 결국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고 대통령께서 저희 당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그냥 저희가 여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가 뭐냐, 가깝냐 그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개파 대결이다 이건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네. 것이고 어쨌든 이제 4선의 김도읍 의원이 3선의 이철규 의원과 경쟁하는 관계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분위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 108명의 당선자들이 모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테니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이제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개파 간의 대결로 보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파 간의 대결이라고 분석을 이게 이제 뭐 실제 속사는 모르겠죠. 그게 개파 간의 대결이 될지는 이제 나중에 진행 과정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철규 의원 자체가 친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그 반대 세력으로 나왔다는 것은 친윤의 대립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윤심잡기의 원내대표 선거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개파석 김도읍 의원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개파 대결이라고 규정짓지 않더라도 대결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그 구도 싸움에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갈릴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파가 생길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조기 전대를 준비할 관리형 비대위, 이 비대위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낙선 중진 의원들까지 설득을 했지만 고사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그 위원장 하실 분을 고르기가 어렵죠. 하신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저희 비대위가 6월 28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금 당을 이끌고 있고 그 남은 기간 한 2달 되죠. 2달 동안에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서 전당대회 준비까지 마치는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비대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이번에 맡게 되면은 꽤 중진 분들이 맡게 될 텐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자리 말고도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뭐 총리 인선에 뭐 거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자리에도 갈 수가 있는데 이 단 2달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버리는 것이 맞느냐 아마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또 어렵다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당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의 당원 당규도 좀 바꾸자는 요구가 많은데 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과정 이것과 함께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맞춰야 한다는 것 이런 어려움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하시는 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육선 조경태 의원이 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러 보도를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기자분 질문이 그럼 추천이 들어오면 하라고 권유가 들어오면 하겠냐 또 그러면 내가 뭐 생각해보겠다 이 정도의 답변을 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건 아니고 그런 의사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경태 육선 의원 자체 얘기를 들어보면 추천조차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로 고려가 안 됐다라는 차원이라서 그만큼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거는 다선이나 그걸 맡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렇게 조성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된 거예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6월 28일까지 왜 그 의식을 안 맡았을까요? 그 뭐냐면 이제는 힘든 겁니다. 또 이번에 이 비대위를 맡았을 때 당대표에 대한 어떤 룰 세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판단한 것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걸 못하겠다. 간섭받는 원내대표 자리나 간섭받는 비대위를 맡기는 좀 내가 너무나 이제 지쳤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다른 분들이 해라. 근데 다른 분들도 중진급들은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을 읽어요. 이 비대위 와봤자 결국엔 내가 어떤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당원 100%로 했던 이 룰을 5대5로 바꿀지 7대3으로 바꿀지 이런 것조차도 과연 정말 자율적으로 거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지 않았냐. 그리고 봤을 때는 지금 뭐 구인난이 생긴 거죠, 비대위에.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한 시그널을 주려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어떤 신호들이 용산에서부터 나와야만 되는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가면서부터 윤재욱 원내대표 물러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의 용산에서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중진 의원들이 감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찾기가 난망하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아니 네. 지금 2달 비대위원장 하는데 용산과의 관계가 왜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잘 보시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당선인은 여기에 대해서 집권을 위해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당초에는 원내대표 후보군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만 단독으로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박지원 당선인도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박지원 당선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 게 네. 민주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단독으로 추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전체의 흐름 자체가 나와봤자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은 그건 좋은 징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누군가가 희생하더라도 러닝메이트를 띄워줬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두 번째 뭐 이게 아예 없던 일은 아니에요. 2005년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세균 의원이 원내대표에 단독으로 나와서 이제 됐던 적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혼자 아니 원내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후보 네. 자체가 혼자 이제 단독으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밋밋해지기도 하고 당이 자칫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의 세력에 있어서 움직이는 당이다. 라고 봤을 때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미 이제 혼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박찬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왜 출마를 접었다라고 보십니까? 뭐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나가봤자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출마 포기를 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서영교 의원은 선수도 하나도 많아요. 4선인데 출마하겠다고 발표하러 가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뭔가 무언의 압력이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입후보라는 분이 이제 원내대표를 맡는 상황이 됐다. 굉장히 생경하죠. 22대 국회 첫 1년 동안에 원내대표를 맡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 2005년 정세균 의원 경우는 아마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정세균 의원은 당시에도 경륜이 굉장히 높고 아마 그 정도 되는 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지금 박찬대 의원은 이제 3선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워낙에 호흡을 가까이 맞추면서 그냥 이재명 대표의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아바타격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레 다들 포기한 게 아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예. 한편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을 압박한 바가 있는데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진표 의장께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정의미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그 5월 20일 때 국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여야 간에 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나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어떤 목소리를 국회의장도 당연히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그 크게 큰 반대나 어떤 이견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논의는 하고 있지만 마지막 유정의미를 거둘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임시국회 5월 1일에 열게 돼 있습니다. 국회 법에. 예, 근데 이제 본회의 여는 문제는 이제 의장의 권한이니까 김진표 의장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겠죠. 이 본회의 열어서 뭘 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21대 국회의 유종의미를 걷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또 정부 여당을 압박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날 거냐. 거기에 대한 의장의 고민이 분명히 담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 중에 하나로 최상병 특검법을 꼽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수사 후에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재차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보인 것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한테 저희가 되묻는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 뉴스에서도 공수처에서 법무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수사 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에서 주장해서 만든 거예요. 그 기구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에서 그 공수처의 수사를 무시하고 특검을 하자고 또 주장하냐는 거예요. 저희가 공수처 만들자는 민주당 주장에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옥상 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 임명해서 3년 동안 공수처 이끌었던 김진욱 전 처장이 처음 출범한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공수처의 수사 능력, 조직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에서 먼저 이 공수처 출범에 관한 어떤 본인들의 반성부터 하고 나서 특검을 주장하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거 없이
공수처가 지금 처장도 없으니까 수사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 그 얘기는 앞에 있었던 모든 맥락을 다 무시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얘기입니다. 정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공수처에 의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일단 뭐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수사기획 하자.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늘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이 최상병 특검을 왜 급히 처리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수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를 임명하면서 도피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냈다가 데려왔다가 사퇴를 시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수사기관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한 수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종섭 전 대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어느 라인까지만 공수처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믿었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포함해서 특검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공수처에 지금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실에서 그냥 수사기록을 누가 시켰냐, 누가 가져오라고 했냐, 이런 부분인데 이걸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이러면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수처 수사와 별건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